2부 진행하겠습니다. 2부는 박빙 작가죠. 울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인데요. 여러분들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지역 작가가 살아야 지역이 삽니다. 자, 그러면 2부 3 그 이면을 그리다 박빙 작가를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가 박빙입니다. 저는 아크릴을 재료로 캔버스나 나무 설치 작업까지 여러 가지에 흥미를 느끼고 여러 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인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나 자신부터 시작해서 나의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런 감정들을 가지고 그것을 재료로 작품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제 그 인간에 대한 아직 그 궁금증을 다 풀어내지는 못했고요. 인간에 대한 것을 작업을 하게 된다면 관계나 틀이나 계속 일상을 재료로 하게 되겠죠. 최근 들어서 그 색에 대한 실험을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까지 제가 사용했던 색 이외에도 아주 다양한 여러 가지 색깔을 한번 사용해보고 싶습니다. 네. 박빙 선생님의 작품 세계와 고야의 검은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간 존재를 탐구하는 작가 박빙입니다. 와가지고 먼저 제 작업을 처음부터 해서 이제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다음에 이제 고야의 작업을 했어요. 존재에 대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그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2010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인간이 누구인지를 이제 탐구하다 보니 결국 이제 제가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 아까 이제 그 오이디푸스에서도 자기에 대한 의문을 가졌듯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봤던 이 작업 같은 경우는 존재를 굉장히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그래서 이게 두 개의 캔버스로 나누어서 존재라는 것이 저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무한히 이렇게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동시에 그 내 주변에도 존재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서 헤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계속 나 자신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마스크를 이렇게 통해서 보는 나, 마스크를 쓰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나,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면서 이것이 무엇일까? 어떤 것에 갇혀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갇혀있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작업을 했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2013년에 그 모아 스튜디오에서 이제 그 레지던시를 하면서 그렸던 그림인데 그 신데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그 자기 그 신발을 잃어버리고 막 뛰어가는 그런 장면인데 신데렐라는 사실 오이디푸스 신화에서 기초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아까 이야기했듯이 오이디푸스가 절름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잖아요. 예, 신데렐라 신화도 역시 오이디푸스에서 가져왔기 때문에 한쪽 신발을 잃어버리면 절뚝거리게 되잖아요. 그 의미는 이제 이 대지에 부터 인간이라는 자체가 대지에서 떨어질 수 없는, 그러니까 운명이라는 것에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무한히 이렇게 이제 어떤 이상향을 쫓아서 계속 이렇게 찾아 헤매는 그걸 작업으로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평면의 작업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큐브 속에 갇혀 있는 사람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큐브가 뭘까? 왜 나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각형 안에 사람을 넣어서 그 안에서 이제 막 돌게 만들고, 그리고 그 바깥으로 나와서 그 안을 또 살펴보기도 하고, 또 그 속에 들어가서 내 자신이 막 왜곡되기도 하면서 그것을 모두 이제 감시하는 그런 카메라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생각나고 그것을 이제 계속 작업으로 옮겼었는데요. 제가 이제 그걸 한 4년 정도 작업을 하다 보니 내가 이게 바로 틀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틀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계속 그리고 있구나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사실 이게 100호의 크기였고, 이게 이제 시리즈로 2개를 연결시킨 이제 200호의 좀 큰 작업이었습니다. 네, 이게 2014년에 갤러리 201에서 가진 이제 개인전이었는데, 이 개인전을 끝으로 평면에서 이제 이 틀을 입체로 뽑아내게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육면체의 나무를 이용해서 그 나무에 이제 그 작업을 하게 되었죠. 그 육면체의 나무는 바로 내가 그 틀을 상징한다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작업을 하고 2016년에 그 문화예술회관에서 그 개인전을 하게 됩니다. 그 개인전에서 입체 설치 그리고 이제 영상 작업까지 같이 했는데요. 영상 작업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19년까지 이제 입체 작업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국수 먹는 날이라는 작업인데, 제 아는 사람이 늦게 이제 결혼을 하면서 선생님 국수 한번 먹여줄게요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재밌는 제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작업을 했었는데요. 왜 그 결혼을 국수 먹여준다는 말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찾아보니까 이게 국수빨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 이제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제 국수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틀을 이 육면체의 나무에 계속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렇다면 이 틀을 벗어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 중에 틀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로 책을 생각을 했습니다. 카프카는 책이 그 틀을 깨는 도끼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작업으로 신책가도라는 이제 개인전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책에 대한 작업을 하다 보니 정말 책이 우리의 틀을 깰 수 있을까? 어쩌면 그 책이 오히려 우리에게 더 견고한 틀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닐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아주 탄탄한 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책을 한번 해체해 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거 제가 40년 전에 우리 부모님이 훌륭한 사람들하고 이제 세계 문학 전집을 사 주셨거든요.
누구나 이제 집에 한 질 정도는 있잖아요. 근데 뭐 별로 많이 읽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시집 올 때 이걸 가져갔어요. 제 집으로 가져가서 몇 번의 이사를 했는데 그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2020년에 이걸 이제 해체해보자 결국. 그래서 이제 이 책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 제 동생과 제 엄마와 저 세 명이서 이 그 한지를 다 뜯었어요. 500개의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의미를, 이 작업을 굉장히 차가운 이성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은 어떤 서사잖아요. 어떤 줄거리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이 의미를 깨어버리면, 찢어버리면, 해체해버리면 이것은 그냥 하나의 무로 이제 돌아가기 위해서 그런 차가운 이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만들다 보니 그 똑같은 틀에 찍었는데도 모두 지문처럼 다른 거예요. 같은 사회의 틀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틀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다 만든 다음에 전부 다 연결을 했어요. 연결을 하고 이것을 이렇게 그 갤러리 그루에서 그 개인전을 했었는데 이 그루에 가득 차게 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참 알 수 없는 존재의 가여움입니다. 밀란 쿤데라의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을 패러디한 제목인데요. 보잘것없는 이 그 마스크가 그런데 같이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지나가거나 하면 하나가 흔들리면 모두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옆에 이제 마스크들이 이제 잡아주면서 또 고요해지고 다시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또 움직이고, 그런 것을 보면서, 그렇지만 그 옆에 아주 힘이 없지만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사람들만 있다면 어려움도 같이 이렇게 잔잔해지고 또 다시 흔들려도 또 이제 같이 흔들려 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멈춰 주기도 하는 그런 내 이웃, 내 친구들을 여기서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갑게 시작했지만 따뜻하게 끝난 전시, 나름대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했던 전시였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가면들이 모두 모인 것은 군중이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군중을 만들다 보니 다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하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고 다시 한 사람으로 회귀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건 지금 불면이라는 제목의, 이건 부부라는 작품입니다. 다 이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022년에 이 작품을 했었는데, 낫달이라는 작업인데요. 이렇게 삶의 한가운데 내던져져 있지만 잠시 멈추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관조해 보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제안했습니다. 두 번째로 고야의 검은 그림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야는 제가 친구들과 간 그 스페인 여행에서 고야의 그림을 직접 프라도 미술관에서 이 검은 그림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고야는 스페인의 궁정화가였습니다. 굉장히 미천한 그 집안의 출신으로 굉장히 이렇게 출세를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40세 궁정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38년 동안 궁정화가 생활을 하고 죽음을 맞이하는데, 고야는 이렇게 사실은 이런 그림을, 그러니까 그 궁정화가라는 것은 이렇게 화려하고 세련되고 또 이렇게 화사한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야가 어떻게 그렇게 검은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고야는 40세 되던 해 궁정화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46세가 되던 시절에 그 병을 앓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매독 같은 그런 이제 병이 거기서 많이 이제 유행했고, 그리고 이제 고야가 굉장히 조금 곤란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뭐 궁정화가였으니까 부와 명예를 이제 가지고 있었을 테니까. 그렇게 하다가 그 병에 걸리면서 이제 1792년 46세 때 청각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사람의 그 그림의 주제가 바뀌게 됩니다. 예, 그 예전에 그런 화사하던 그림 중에서 굉장히 절망적이고 무섭고 괴기스러운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그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그 고야는 계몽주의자였습니다. 그때 이제 고야의 스페인은 굉장히 그 왕정이 부패하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이게 마녀 사냥 이런 것을 할 그 시대였거든요. 프랑스의 계몽 혁명군들이 이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기대를 했던 거예요. 이 교회 부패한 나라를 바꿔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결국 그 프랑스 군이 쳐들어와서는 이 고관 시민군들을 막 그 왜 폭력을 저지르고 강간을 저지르고, 그리고 이제 그 시민군들을 이렇게 죽이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고야의 이게 여기가 이 그림이 1808년 5월 3일이라는 그림인데요. 그 마드리드 시민군의 처형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프랑스 그 혁명군이었고, 흰 옷을 입은, 그리고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무고한 시민들이었습니다. 많은 화가들에게 영감을 주었는데요. 일단 마네가 그린 막시밀리언의 처형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건데, 피카소 1958년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한국에서의 학살이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은 좀 논란이 많아요. 이게 70년간 우리나라에서 금지된 그림이었어요. 왜냐면 이 총을 든 사람들이 이제 북한군이 아니고 그 미군이었다는. 왜냐면 피카소는 공산주의자였거든요. 그래서 프랑스 그 공산당에서 이걸 의뢰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피카소가 말하기를 전쟁의 참상은 이렇게 인간성을 파괴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1995년에 천안문 사태가 있었죠. 그때 이제 웬민준이라는 중국 작가가 처형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검은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야는 귀머거리 집이라는 집을 인수합니다. 고야가 청각을 상실한 사람이지만 원래부터 이 집이 이제 고야의 집이 아니고, 원래 이제 귀머거리가 여기서 살았대요. 그런데 이제 이 집을 이제 인수해서 이 집을 안에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이때 고야의 나이가 벌써 72세예요. 72세의 그 노인이 이 집 안에서 14 작품을 그리게, 이제 벽에다가 그림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벽을 전부 하얀색으로 패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작품을 그리게 됩니다. 네, 가장 먼저 나오는 작품이 이 집을 딱 들어가는 순간 이 그림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사투르누스는 자기 자식을 먹어요. 물론 신화이기도 하지만, 사투르누스는 그 그리스 신화의 그 하나인데, 아버지를 죽이고 왕위 찬탈을 한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신인데, 그 아버지가 죽으면서 저주를 퍼붓습니다.
너도 네 아들 손에 이렇게 죽으리라 라는 저주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사투르누스는 자기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이 태어나는 대로 다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고야는 비정한 아버지를 통해서 그 당시에 부와 권력을 지키기 위해 광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스페인 왕가나 그런 교회를 여기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폭력적일 수 있는지, 얼마나 강기를 부릴 수 있는지 그런 악의 본성을 이 작품에서 고발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려진 벽화, 이것도 굉장히 대작인데요. 마법사의 안식이라는 그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인간의 악의 본성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우매한 군중들이 이것이 어떤 것인지 판단하지도 않고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이런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산 이시도르를 향한 순례라는 작품인데요. 고야는 30년 전에 비슷한 제목을 단 작품을 그렸는데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것도 축제날의 산 이시도르인데 이때는 굉장히 화려하게 그림을 그렸죠. 그리고 사람들이 굉장히 즐거워 보이고 그러한데 30년 뒤에 검은 그림으로 똑같은 나를 그린 그림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2층에 올라가면 이 건물의 2층에 올라가면 공봉결투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또 이제 늪에 빠져서 사람들이 서로를 이제 도와줘서 나오지를 못하고 서로 이렇게 때려서 둘 다 죽어가는 상황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 고야는 이런 그림뿐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라는 작품인데 이건 판화입니다. 고야는 판화도 한 200여 편을 만들었는데요. 이건 아마도 고야가 이제 그런 병마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상황을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잠시 정신을 놓으면 이렇게 이제 괴물이 살아나오는 그런 장면을 그린 것 같은데 후대 사람들은 또 오히려 이런 광기를 예술로 승화시킨 그런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마네나 무크나 달리 같은 그런 근대 작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고야였습니다. 그래서 고야는 근대 회화의 아버지라고도 불리우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